오늘도 런치박스 시간 전에 저와 함께 시황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장부터 조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는 더 무서웠던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13% 넘게 폭락을 했었고요. 아래 공포 속에 우리 증시도 밑도 끝도 없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블랙홀처럼 빠져나가는 폭락장에 4년 5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그 제동이 풀리자마자 또 다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장 마감할 때까지 무섭게 떨어졌던 시장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또 하마스 정치 수장의 암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중동 지역의 갈등 상황들이 다 악재로 뒤엉켜서 작용을 했었던 건데요. 간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2년 만에 낙폭을 크게 보여줬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크게 하락한 채 출발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우려보다는 조금 다행일까요? 7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장중에 50을 넘게 상회하면서 그나마 좀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이후로는 낙폭을 조금 줄여나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회복세가 현재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크게 급락을 하면서 코스피는 2,400선, 그리고 코스닥은 600선까지도 주저앉았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4% 넘게 급등했습니다. 2,500선을 회복한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아주 다행히 700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현재 5.81% 정도 올라와 줬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팔아치우고 그것을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런 흐름 보여줬었습니다. 아무래도 낙폭 과대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이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한 개인들이 많았던 건데요. 오늘 시장 보시면 개인이 오히려 팔아치우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3,171억 원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인이 462억 원, 기관이 2,718억 원 정도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이 열심히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1%라는 낙폭 때문인지 어제 장 마감 때 개인이 홀로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흐름이 계속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2,387억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외인은 1,875억 원, 기관은 633억 원 각각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반도체주 흐름 어떨까요? 모두 반갑게 다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10% 가까이 급락을 했었고요. SK하이닉스는 9% 넘게 빠지면서 15만 닉스다 이런 말이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크게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회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더 크게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는 모습인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3% 정도 올라와 줬습니다. 73,60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 가까이 올라와 줬습니다. 한 4% 정도 더 회복을 한다고 한다면 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3,900원에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4.97%, 거의 5% 가까이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16,000원 정도 올라오면서 337,500원에 현재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3.71% 올라와 줬습니다. 33,000원 정도 오름세 보이면서 923,000원에 거래가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랑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어제 인천의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화재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자동차주와 2차 전지 쪽에 조금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오늘 현대차 5.58% 올라온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500원 정도 올라온 모습으로 23만 6,500원에 거래가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6에서 12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금융주에도 큰 패닉셀이 찾아왔었는데요. KB금융하고 신한지주하고 각각 7% 넘게 급락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KB금융 다시 4% 넘게 회복세 보여주면서 8만 원 선을 되찾은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우후 58,6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도 기아차도 우려와 다르게 6% 넘게 거의 7% 가까이 급등해주면서 10만 2,900원의 현재가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2.85% 올라왔습니다. 18만 7,7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어제 11위권으로 10위권 밖으로 벗어났었는데요. 오늘 다시 회복세 되찾으면서 6%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19,500원 정도 붙은 33만 4천 원의 거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시총 상위 종목에서 아주 크게 하락한 종목은 14% 넘게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다행히 다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 11% 가까이 급락을 했었지만 현재 6% 정도 회복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0원 정도 올라왔고요. 17만 4,9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특히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거의 15% 가까운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바이오주 흐름 괜찮습니다. 알테오젠 10% 넘게 다시 올라와 줬습니다. 27,500원 오름세 보이면서 28만 9천 원의 거래가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이제 올라와서 86,800원에 전개가 되고 있고요. HLB는 3.5% 올라와 줬습니다. 79,9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어제 빠진 만큼은 아직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만요. 그래도 6% 가까이 올라와 주면서 나름 회복하고 있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만 1,300원의 거래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엔캠 6.26% 올라와 줬습니다. 16만 6,30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 다시 회복세 크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5% 넘게, 리가켄 바이오는 6% 넘게 각각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3,700원 정도 더 붙어서 7만 6천 원의 거래가가 진행되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4,800원 정도 올라오면서 7만 8,2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휴젤하고 리가켄바이오하고 순위가 계속해서 뒤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휴젤은 지금 7.5% 넘게 올라왔습니다. 15,500원 정도 올라오면서 22만 6,500원의 거래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용 의료기기인 클래시스도 그리 좋지 못한 흐름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나름 반절 정도 회복한 모습입니다. 4% 넘게 올라오면서 4만 4,550원의 거래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징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2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수젠텍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관리에 꽤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장폭락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한 개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수젠텍뿐만 아니라 랩지노믹스 그리고 진매트릭스 모두 다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젠텍 같은 경우는요, 16% 정도 올라왔습니다. 현재 8,950원의 거래가가 집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전선인데요. 전선주도 회복 상승세를 타고 훨훨 날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온전선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16% 가까이 올라오면서 37,750원, 그래도 나름의 거래가를 다시 되찾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 모멘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대감에 다시 전선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런치박스 오프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폭락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반발 매수 그리고 반대 매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왔었는데요. 그래도 시황 짚어보니까 다행히 회복세 되찾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시장이 불안한 모습이고요. 회복세도 완전히 되찾았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과연 이 회복세, 오름세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런치 토크에서는요. 블랙홀에 빠진 듯 헤어나오지 못했던 우리 시장.
오늘은 좀 안심을 해도 될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흐름 계속 이어서요.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투매가 이어졌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또 그만큼 무서워진 시장의 조정들, 앞으로 저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번 짚어볼 테고요. 그 외에도 종목 소식들 몇 가지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8월 MSCI 정기 편입 이슈, 그리고 요즘 화장품주, 식품주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CNC 인터내셔널 종목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막힌 투자 한 끼 시간에서는요. 엔캐리 청산, 반도체, 그리고 조선과 관련한 이야기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런치박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목소리가 활기차네요. 네, 역시 진짜 빨간불, 걱정했어요. 빨간불 보면서 해야 조금 더 에너제틱하게 저희가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일본 증시만큼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하락세가 좀 진정된 듯한 움직임을 보여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역시나 런치 토크에서도 어제 저희가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이 런치 토크를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나, 주제를 뭘로 잡아야 되나. 근데 오늘 반등을 해주고는 있지만 이게 진짜 하락인지 아직도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 네, 그래서 이게 찐반인지 아닌지,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오늘은 또 왜 오르는지 런치 토크에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런치 토크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포 딛고 오를까 혹은 다시 하락할까? 야, 다시 하락하는 건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시나리오인데 두 분 한번 모시고 자세하게 두 분의 인사이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에 우리 황유현 팀장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유튜버 우리 돈쌤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여쭙겠습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찐반입니까, 돈쌤님? 일단 뭐 바닥은 근처는 온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V냐 W냐의 차이겠죠. 아, 또 네. 어려운 용어 쓰시네요. 네, 그냥- V냐 W냐?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해 어려운 말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냐, 뭐 이런 건데 그나마 오늘은 예의를 좀 갖추는 모습이라서 예. 오늘까지 만약에 이랬다면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어.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죽다 살아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현 팀장님도 찐반입니까? 아니죠. 네. 아쉽지만 전혀 아쉬운 표정이 아닌데요, 지금. 아쉽지만 네.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일단 들어본다면? 큰 틀에서는 사실 어제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마 출연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하락은 사실 제가 주식 투자를 대학생 때부터 했지만 어제 같은 흐름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네, 분명히 처음 봤고요. 삼성전자의 그런 하락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예전에는 이제 상한가가 15%대였을 때 서브프라임 때 마이너스 13% 끝나고 이제 장 마감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닥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음봉이 정말 거대한 음봉이 나왔어요. 그때는 사실 그 정도 음봉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플레이들을 봤을 경우에는 특히나 그리고 또 한국 시장의 수급 플레이를 보면 전형적으로 지금 외국인들한테 놀아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바닥 근처는 저도 맞다고 보지만 네. V자 반등을 V자 반등이 나오려면
어제 빠졌던 이유가 명확히 있어야 되고 그 명확한 이유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와. 근데 어제 명확히 빠졌다는 거는 다 추측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엔캐리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분명히 어제 용감하게 질렀던 분들이 차익 실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오면서 보니까 장 초반에 계속 물량 들어왔던 물량들이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다시 빠져나가고 있는 게 사실 삼성전자의 음봉으로 전환을 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수는 찐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보면 대신에 어제 막판에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1조 한 5천억 가깝게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총액은 1조 2천이었거든요. 매도 규모가. 그렇다는 거는 다른 쪽에서 매수를 했다는 건데 오늘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섹터들 위주로 오늘 다시 추세대 위로 복구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오전의 상승폭을 계속 유지하는 종목이나 섹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수보다는 종목 쪽으로 섹터 플레이로 하시는 게 확실히 조금 더 당분간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오늘 반등하는 이유도 알 수가 있는데 무엇 하나 해소된 게 없기 때문에 찐반이라고 강력하게 외치기가 어렵다. 알겠습니다. 저는 반박 논리가 좀 있기는 한데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 어제를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네. 어제 보면은 코스피 하락률 순위에서 역대급이다라고 얘기할 만합니까? 그럴만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주식하면서 그 많이 빠진 날은 봤어도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는 좀 그러니까 한 시간마다 1%씩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의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디 갔다 오면 더 빠져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 제가 준비한 거 그냥 어제 신문에 장식했던 것들 일단 하락률 순위로 보면은 지금 5번째입니다. 5번째고 역대 5번째니까 결국 작은 건 아니죠. 그리고 하락폭으로 보면 예전보다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높아졌으니까 하락폭은 이제 200포인트 넘어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수가 2000대에 머물 때 200포인트 이상 하락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제 그런 하락이 나왔고요. 그런 것은 일단 뭐 우리만 그랬다라고 하면 소위 우리들끼리 하는 말로 뭐 국장이 국장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예를 들어 밥을 먹다가 9시 뉴스나 일반 뉴스에서 첫 꼭지가 지상파 3사가 모두 증시가 나오면 일단은 어느 정도 꼭대기든 바닥이든 근처는 왔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추가하는 게 와이프가 물어봤을 때 이거 왜 떨어져? 왜 올라 했을 때 제가 한마디로 정의가 안 되면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보고 어제 그러더라고요. 어제 왜 떨어지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렇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건데 그래도 찾아본다면 가장 많이 빠졌고 그리고 오늘 어제보다 가장 많이 오른 데서 원인을 좀 찾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음 장면을 보면은 네. 일본이 가장 많이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가장 크고 오늘도 이제 반등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그러면 어제 일본 차트를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일장기 같습니다. 다 빨개요. 다 빨간 상황인데 왜 그런가? 그래서 엔크리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우리도 환율이 너무 떨어지고 하면 이게 환율이 이제 너무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하면 국민연금 스와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방어를 하잖아요. 네. 일본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일본의 연기금이 세계에서 한 2번째로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엔화가 너무 약해지니까 이거를 그 일본 연기금이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을 가지고 엔화에 투자하겠다, 엔화 자산에 투자하겠다.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1.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한 10% 정도만 돌아온다 하더라도 1,500억 달러 정도가 되고 문제는 그 규모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그건 빠르게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완전히 일어났다고 보진 않는데 왜냐하면 미국 채권에서는 매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과한 움직임이 아니었나.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시장은 외인들의 좀 놀이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 막판까지 좀 밀다가 막판에 또 감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오버해서 좀 빠진 게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원인을 짚어라고 하면 일단 트리거는 일본 쪽이었던 것 일본 같고요. 쪽. 그리고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수급적인 취약점 이런 것들이 변동성을 더 키웠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바닥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바닥을 테스트하는 이런 흐름들은 있을 수 있겠다. 암살자님이랑 의견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저점 쌍바닥 찍기를 기다려야 된다. 어제 저점 못 지키면 아직 한 발 더 남은 거라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하락의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오늘 상승했을 때 어떤 점이 바뀌었느냐를 보면 그래도 추측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랑 바뀐 거는 엔화가 그래도 강세가 조금 주춤하다. 140엔 정도에서 지금 145엔, 146엔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 증시 반등하고 우리나라 같이 반등하는 게 역시 엔화, 일본 증시 여기에 동조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황유현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이 불분명하다, 상승이 불분명하다 그 이유가 그래도 일본, 엔화 여기서 좀 찾는다면 조금 더 명확해지지 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쪽이 힌트라면 사실 지금 힌트인 거고 엔화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그냥 그나마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인 건데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도 반박 논리를 해볼 수 있는 게 뭐 일부 일정 부분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시장 하락의 원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하게 청산이 된다라고 하면 국채 수익률,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든 미국이든 어든 해외에서 일본 본국으로 송환하는 자금이 생각보다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 그리고 온다고 한들 대체 투자처가 확실히 명확하게 뭐가 있을까? 이 세 가지 논리 생각해 봤을 때 일부 영향, 뭐 심리적인 영향이든 실질적으로 영향이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든지 간에 뭐 영향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제의 하락은 뭔가 복합적인 요인이지 그렇죠. 엔캐리 자금 하나만 가지고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빠진 이유에 대해서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경기 침체나 아니 뭐 두 달을 넘어서 침체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어제 같은 하락보다는 장기간 동안 줄줄 말려주기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는 장기간 갈 거고 그 부분들이 경기 침체를 이제 넘어서서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주가가 반영을 할 건데 어제의 뭔가 외부의 전쟁이 마치 터진 것처럼 예전에 뭐 그 미국에서 테러 당했던 것처럼 그런 류의 급하락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뭔가 수급적인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알고리즘 매매 네. 그러니까 뭔가 지난주 실업률 발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바람에 어떠한 트리거가 터지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알고리즘 매매이지 않을까. 요게 2018년 10월 달에도 이랬었거든요. 2018년 10월 달에 그나마 비슷해. 그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세게 부딪혔을 때였고 그때도 그러면 분쟁이 세지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 딱 10월 달 한 달 동안 나스닥이 제 기억으로 한 25% 정도 빠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뒤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고 지수는 방향을 잡아갔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어제 금요일하고 어제 하락을 보면 한 달 동안 하락해야 될 거를 마치 2-3일 동안 응축해서 하락을 맞은 10대 맞을 거를 그냥 한두 대 맞은 2대 정도 맞은 거를 끝내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때도 이 트리거들이 뭔가 다시 정상화되면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사실 오후에 2시 넘어가면서부터 시장이 정말 고요했었거든요. 제 지점에서도 그래도 오전까지는 뭐 잘해보자, 뭐 다음 주도주 찾아보자, 버텨보자 있었어요. 네. 근데 어제 2시 이후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했어요. 코스닥에서 반대 매매가 급격히 쏟아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고요해졌거든요. 네. 근데 웃긴 거는 거기서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을 세게 땡기기 시작했죠. 네, 어제 만계약 마이너스에서 종가 기준으로 한 12,000계약까지 플러스 맞췄으니까 거의 어제 3시부터 2만 계약 정도를 순매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다 봅니다. 그런 시장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항상 그래왔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어설프게 손절매하기도 사실 어려운 위치고요. 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어제 더 공포 때문에 매도하셨다가 오늘 못 따라잡으신 분들 그나마 장 초반에라도 따라잡으시면 다행인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변동성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 어렵고 모르시겠으면 저는 그냥 그리고 내 주식이 너무 소형주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을 한번 중간 결론을 네. 내보자면 네. 두 분 다 이게 찐반일지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네. 이게 찐반일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가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어제 떨군 변수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닷컴, 뭐 AI 버블론, 네. 네. 경기 침체론, 그렇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중동 전쟁, 엔캐리 청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무엇 하나가 또 불거져서 예를 들어서 전쟁 이야기 두 번째로 많이 하십니다. 중동 전쟁의 전면전이 확실히 불거져서 여기서 더 큰 무언가 화약고가 터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얻어맞을 가능성 혹은 AI 버블론이 계속될 가능성 뭐 이런 변수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스탠스입니까? 저는 지금 가장 큰 거는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보다 심리 침체라고 보거든요. 심리 침체. 네,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 밀릴 정도의 매도세에서도 엄청나게 밀리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전 세계 자산 시장도 커진 것도 있지만 저는 뭐 AI가 키운 자산 시장을 최근 며칠 동안 AI가 날려먹었지 않았나. 뭐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고리즘 매매 같은 거 있잖아요. 추세 추종 뭐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매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거든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좀 전에 앵커님께서 뭐 악재들을 쭉 나열하셨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정도 악재 없었던 시절은 없습니다. 완벽한 순간은 없었으니까. 근데 심리가 무너지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 하나하나가 되게 커 보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또 휴가철입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뭔가 그 대형 트레이더들이 뭔가 하기에도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면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정도 매도세가 나오면 이 정도 밀릴 것을 평가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 나서는 매도세가 더 지금은 그래서 이 기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기계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 사람이라고 알고리즘 보면은 매매. 이 정도는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점점 커지는 거고요. 이런 건 뭐 말씀하셨던 2018년에도 뭐 그 고빈도 매매라든지 뭐 별의별 것들이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을 바꾸지는 못했고 그리고 저는 투심이 지금 방향을 못 잡는 게 리더십 부재라고 봐요. 지금 파월은 좋게 말해서 데이터 의존이지 이거 백미러 보고 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FOMC 끝난 다다음 날에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고 그럼 다음 FOMC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긴급 회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하다못해 정치 리더십도 한동안은 뭐 트럼프가 사실상 대통령같이 되더니 이제는 또 그 대세론이 또 생각보다 빠르게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전에 뭐 레이건 시절 인플레 시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급주의 경제하고 이걸 타파하겠다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지금 시대 정신이 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자금들이 갈 만한 뭔가가 없고 그냥 그때그때 이슈 따라서 하나씩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가 다시 돌아오려면 리더십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연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방향을 제시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스케줄상 좀 비어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경제가 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막 호황도 아니고 물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그죠? 경기 뭐 내년도 올해 내년도 GDP 뭐 예상 보니까 근데 2%대 생각을 해보면 작년 3월만 하더라도 그때 경기 침체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은행 무너지고 나면서 연준이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잡아주니까 또 시장은 또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 방향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심리가 뭐 기대를 언덕이 없다는 거죠. 기대를 언덕이 없다는 거죠.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네. 제가 최근에 사실 지난주 목요일만 해도 좋지 않았나요? 시장 흐름이? 그게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나와서 엄청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9월에 금리 인하 너무 좋아 하면서 시장이 잠깐 반색했던 네. 것 같은데 갑자기 실업률 지수 딱 나오면서 왜 진작 안 했냐 막 우다다다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것도 심리라고 기준금리 봐요. 조금 더 일찍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심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네. 그것조차 되게 큰 실수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었으면은
연준은 늘 그래왔으니까라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을 연준이 미리 받아보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네. 당연한 거 미리 아니냐. 받아보죠. 한 이틀 정도는 백악관은 하루 전에 받아본다. 에이, 백악관은 하루 전이고. 짜고 치는 건데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래도 짜도 어느 정도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내가 봤다고 말할 눈치챌 정도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스케줄 보고 그 예전 같으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거든요. 나쁜 건 아니었는데 지금 7월 초부터 이제 투심이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투심 회복을 할 만한 비빌 언덕이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황희연 팀장님한테도 같은 질문. 아까 그 변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무언가, 그러니까 있는 것이 더 확장이 돼서 또다시 변수로 나타나는 것. 플러스 코스피 오늘 차트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9시, 10시, 2시 이렇게 반대 매매 또 물량이 나오는데 네. 10시부터 지금 또 빠져요. 또 빠지죠. 네. 그래서 아까 거의 5% 가까이 플러스였는데 2%대로 내려가고 아까 코스피는 2,500선도 조금 위태위태하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반대 매매에 대한 거 지금 2,500선에서 이렇게 머무르면 계속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네. 황현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실업률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네. 만약에 뭐 우리가 소설을 써본다면 네. 뭐 연준이 실업률 지표를 먼저 알았다. 네. 그러면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샤메 법칙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면 경기 리세션으로 간다 해서 만약에 그걸 먼저 알고 금리를 내렸다면 시장은 더 세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연준이 경기 침체를 완전 인정하는 꼴이 됐기 때문에 완전 리세션 컷으로 받아들이고 시장은 아마 더 폭락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관점을 본다면 네. 연준은 그냥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9월 달에 금리 인하해 주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봐요. 여기서 괜히 어떤 경로를 건드리면 그게 또 다른 것들을 건드려서 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또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대부분 상승 변동은 아닐 겁니다. 하락 변동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연준은 그냥 자기 할 일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파월이 휴가에서 조기 복귀했다. 네. 그래서 헐레벌떡 또. 뛰어오는 네. 게 카메라에 찍혔다. 그럼 정말 실기가 되겠죠. 네, 정말 그러면 시장에서는 한 번 더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신용잔고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요원한 거는 사실 지금 거래대금이 없다라는 게 어제 거래대금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어제 거래대금이 많이 늘었던 거는 반대매매와 손절매로 인한 거래매 대금이 늘어난 겁니다. 썩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저 모양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신용잔고가 가장 문제인데 한 21조까지 불어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통계를 내고 매매에 활용하는 거는 고점에서 한 15% 정도가 줄으면 신용 반대 매매의 영향은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면 대략 19조 정도가 깨져야 됩니다. 근데 어제 기준으로 하면 이제 어제 기준은 아직 체결 전 기준이기 때문에 19조 후반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틀 뒤에 나오는 자료 보면 아마 19조 초중반까지 줄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대 매매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이번 주 후반 가면 네.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사실 뭐 CFD의 영향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사실 증권사들이 과거에 뭐 주가 조작 사태부터 시작해서 CFD 노출을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CFD와 영향된 것들은 없을 거고 크게 없을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스탁론 같은 이제 집게 안 잡히는 그런 매매들이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쪽이 아마 증권사 반대 매매보다는 더 과격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어제 많이 아마 조절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 매매는 뭐 오늘까지 분명히 오늘 오후까지 영향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주 후반 가면 갈수록 조금은 저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지금 사요?
뭐 저는 뭐 물릴 생각으로 조금씩 사도 되지 않나. 왜 물릴 생각하고 삽니까? 바닥 잡으려고 하면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럼요. 아 바닥에서 발바닥에서 잡고 싶은데. 그 잡고는 싶은데 그게 잡아져야 말이죠. 아 안 되니까 안 되는 건 인정하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사면 네. 적어도 진짜 손해 봐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쯤이다라는 일단은 거는 통계는 이럴 때 이렇게 피가 흥건할 때 사면은 손해 보기 어렵다는 게 더 통계고요. 아. 일단 뭐 빅스 같은 경우도 40 넘어갔을 때, 50 넘어갔을 때 사가지고 다음 날 팔지 않는 이상은 뭐 크게 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 정도는 밸류가 먹히잖아요. 네네. 이 정도 밸류에서 사가지고 한 1년 정도 뒤에 봤을 때 손실 난 적은 뭐 제 기억으로 역사적으로 없는 상태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거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연준의 실기죠. 연준이 데이터를 본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크게 두 개거든요. 물가 아니면 고용입니다. 고용.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연준이 긴급 회의를 했던 게 코로나 때하고 그리고 서브프라임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실업률이 폭발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 웨라벨의 미국에서도 일요일 날에 그 연간민들이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심지어 3회 법칙을 건드린다 하더라도 3회 법칙이라는 말도 좀 이런 얘기가 도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침체 안 간다고. 왜냐하면 언제부터 3회 법칙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침체가 오더라는 거지 무슨 로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만드는 사람이 그냥 내가 그 말은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인터뷰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뭐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은 빠지다 보니까 빠질 이유로 찾다 보니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러면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진짜 실기를 해서 9월 달에 뭐 빅스텝이나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긴급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게 똑같은 생각이지만 이제 말을 조금 유연하게 하는 거죠. 9월에 25 이상의 금리 인하를 열어놓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긴급 회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3월 9일 날 기억나실 겁니다. 4년 전 코로나 때 긴급 회의 가지고 금리 인하하니까 시가는 뛰었다가 종가는 엄청 빠지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코스피도 1450까지 직행했던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그것만 아니라면 지금 이 정도면 그리고 저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발목이 이 정도면 발목이 잘릴 각오를 해서라도 발목을 담가야 되지 않나. 이 정도 빠졌는데 안 산다는 거는 난 주식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깎아주는데도 안 사겠다는 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주식 안 한다는 얘기. 그래서 받아잡기는 어렵겠지만 이 정도면 물릴 각오하고 그 사서 물리는 생각으로 조금씩 들어가셔라. 근데 급할 건 없겠다. 변동성이 높아질 거니까 급할 거 없으니까 조금씩 들어가면 저는 뭐 손해 보기도 어렵지 않나. 이 정도 밸류 온 게 한 4번밖에 안 될 걸요. 리먼 때, 뭐 코로나 때, 뭐 이런 때니까. 금융위기, 언제까지 고용일, 들어가요? 코로나. 네, 그렇죠. 개별주 하나에 뭐 몰빵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손해 보기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지수 사면 되고. 그렇죠. 그럼 분할 매수 한다고 하면 네. 언제까지 분할 그냥 매수 하면 좋아요? 언제까지? 그 스튜디오 분위기가 안 좋을 때마다 사는 거죠. 아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어제 같을 때 잠깐 쉬는 시간에 조금씩 이제 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죽상하면서 긴급 진단하고 특별 방송하고 네, 이럴 뭐, 때 사고 뭐 특별 긴급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다들 이러면은 웃음꽃 피면서 농담하고 무슨 방송을 뭐 안 해도 증시는 네, 가네 뭐 막 이런 그- 얘기할 때 팔고 방송 내용이 절반이 농담이고 막 이러면은 이제 웃고 잠깐 화장실 가고 뭐 예능하고 있고 매도하고 개그맨 나와서 네, 이제 막 웃기고 그리고 있고 뭐 이러면 사실 이제. 이 방송에서 이게 다뤄진다는 건 이제 사실상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다 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현 팀장님도 그러면은 동의하세요? 지금 살 타이밍 괜찮다? 네, 살 타이밍 괜찮은데 지금은 매매를 하시는 타임인 것 같아요. 트레이딩? 네, 네. 다만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면 이제 다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지수가 다시 상승할 때는 분명히 주도주의 색깔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어제 어떻게 보면 힌트가 좀 나왔었는데 어제 좀 많이 샀던 게 삼성바이오 대형주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그 와중에 그리고 방산도 좀 샀고 바이오 섹터 바이오 방산 조선 이런 쪽으로 많이 샀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조금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상승률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이쪽 섹터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를 가장 빨리 돌리는 섹터들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이쪽 섹터들은 상승률은 나오지만 결국은 상승하려고 할 때마다 매물 소화 과정들을 계속 거쳐야 돼요. 근데 조선 바이오들은 그래도 위에서 매물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상태예요. 중장기 이평선들이 더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지수는 레버리지나 인버스나 매매를 잘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내일 다시 또 급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운 좋게 인버스를 사가지고 뭐 고버스를 사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요게 만약에 횡보로 L자형으로 계속 길어진다 그러면 뭐 이런 보유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가 가미된 지수형 상품들은 생각보다 수익 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섹터형 ETF를 사시던지 네. 아니면 한 배짜리 지수 ETF를 사시는 게 일단은 지수 관련 투자하시기에는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센 종목들이 앞으로도 생 확률이 매우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 가격에 못 사가지고 너무 아쉽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80만 원 깨졌을 때 못 사서 너무 아쉽다라고 하면 어제 배팅하셨던 분들은 그 배팅에 대한 대가를 지금 수익을 누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를 확인하고 사신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도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극히 성향 차이고 만약에 어제 못 사신 분들은 어제 다시 그 환경으로 가도 못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딱 자기만의 매매 기준을 딱 잡아서 나는 바닥 확인하고 사는 사람 또는 나는 저가의 바텀 피싱하는 사람 그렇게 딱 자기 자신만의 뭐 매매 기준을 정하는 시기로 활용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팀장님께서 지금 바이오, 방산, 네. 조선 섹터를 조금 네.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 네. 말씀 주셨는데 돈쌤님은 제가 어떤 섹터를 좀 이렇게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방산, 조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통되네요. 네, 그거는 이제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면 다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는 조정보다는 사고에 가깝죠. 이건 사고에 가까운데 어쨌든 뭐 조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다음 이제 스테이지에서 또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걸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인버스 이런 것까지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한결로 치자. 양쪽으로 다 먹으려고 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시장에는 황소도 있고 이제 곰도 있는데 그렇죠. 둘 다 돈을 버는데 돼지는 도륙당한다. 돼지라는 게 이게 양방향을 다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칼을 자꾸 이렇게 돌려잡으면 결국 자기 손만 비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단 우상향을 보고 근데 모든 뉴스가 오늘 딱 느낌이 오잖아요. 장 마감 안 했지만 9시 뉴스에 전부 다 첫 곡제가 증시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2시쯤에 약속의 시간 2시에 좀 빠지잖아요. 그때 한번 딥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리한 송곳 질문 하나 갑니다. 준비되셨어요? 힘 꽉 주세요. 자, 조선, 네. 제약바이오, 그다음 방산, 네. 어떤 분은 화장품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반도체는 꼭 안 껴요. 그렇다면 AI 버블론의 반도체는 이제 큰 파도가 한 번은 지나갔다. 큰 파도라는 게 좋은 파도는 한 번 지나갔고 요거 다시 이전 고점까지 들어올리려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건지 황현희 팀장님부터. 저는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 기간 네, 저도 조정. 반도체 뭐 지난달까지도 반도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일단 추세가 꺾여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전체적으로 뭐 아예 밑에 떨어진 소부장이든 좀 애매한 위치에 있던 소부장이든지 간에 일단 삼성전자의 HBM 통과 소식까지는 일단은 기다려볼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알겠습니다. 돈쌤님은요? 일단 뭐 반도체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끝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죽을 순 없다. 그 소위 말하는 설거지 파동 한번 나올 설거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금 AI가 나 반도체가 조금 힘들어진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이 부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섹터를 끌고 갈 만한 심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조선이나 상대적으로 작은 데서는 조금 안정감이 오는데 네. 반도체는 뭐 미국도 엄청 크고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큰 섹터다 보니까 얘가 다시 지금 최근에 다 망가진 차트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면 뭔가 하나 큰 뉴스가 하나 나와서 투심을 잡아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다시금 방향을 잡았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퀄을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대선에서 양측 어디가 됐던 AI는 무조건 간다 이런 것들이 되면 그때서야 다시 움직이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트 무너진 거를 처리할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런치 토크에 우리 또 시장의 어제 하락과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하나씩 듣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돈쌤님부터. 저는 무리도 하지 말고 놓치지도 말자 말씀드립니다. 이거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물릴 각오로 조금씩 사라는 얘기죠. 물릴 각오하고 조금씩 사라는 조금 거죠. 여유 있게 조금씩 사자. 근데 시간이 많을 거기 때문에 급하면 안 된다. 사는 건 오케이. 근데 매일 1%씩 네, 분할 그러니까 매수. 오늘 좀 반등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끝났다라고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오늘이 바닥이라 하더라도 그러지 말자는 거죠. 100분할로 사요? 100분할? 100분할은 너무 그냥 10%씩 들어가죠. 10%씩? 100분할을 하면 얼마나 알겠습니다. 황현 팀장님은요? 저는 조금 격하긴 하지만 네. 다 지나갑니다. 조금 격하긴 하지만 다 지나갑니다. 위로가 돼요. 진짜 격하다는 게 어제 하루 시게 때리고 오늘 또 약간 반 정도 반등하고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 어차피 칠 거면 한 칼에 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약간 조울증 같아요. 갑자기. 예, 요즘 시장이든 날씨는 좀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 네. 흔히 하는 말로 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는데 네. 문제는 지금 호랑이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호랑이가 야옹 하면서 예, 답으로 듣고 호랑이가 있으니까. 조금 정신이 좀 돌아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 알겠습니다. 한여름은 좀 지나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심도 있게 나눠봤고요. 오늘 점심 드시면서 이게 찐반인지 아닌지 그리고 오르면 뭘 사야지 또 돈을 벌 수 있는지 점심 드시면서 런치 토크 주제로 잘 말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뒤에 오는 불만나는 리포트, 좋은 리포트들 또 많은 소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님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태원 SK 회장 측이 5일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 이호서를 제출하면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 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정면으로 다투게 됐습니다. LG U+는 홈페이지 uplus.com과 모바일 앱 당신의 U+가 글로벌 인증기관 DNV로부터 정보보호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실적 부진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NC소프트가 서브컬처, 슈팅 등 MMORPG 장르 IP 확보를 위한 지분 투자와 인수 합병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톤은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와 신규 IP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라이엇 게임즈 본사 사업 총괄 대표 출신 오진호 씨를 최고 글로벌 퍼블리싱 책임자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IS 동서그룹이 최근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자회사 영풍 파일을 흡수 합병하는 등 계열사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는 대전 공장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전광역시, CNCT 에너지와 탄소 중립 그린 파트너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은 투자자들의 단기 자금 운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초단기 채권과 기업 어음에 투자하는 초단기 상품,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ETF를 상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5일 전화 상담 시간과 상담 대기 시간 단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고객센터를 정식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맛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더 뜨겁게 불맛내주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반등하는 게 맞냐 아니면 또 다시 바닥 다지기에 네. 들어가야 되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크로 이슈 같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준비된 리포트 매크로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들었던 키워드가 실업률, 3회 법칙, 미국 고용 부진 뭐 이런 거였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 미국의 고용 부진 이슈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좀 작용했다고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원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내용들은 네. 뭐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갑자기 와가지고 7월 고용 보고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갑자기 이 대규모 이 패닉 세일을 좀 연출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기는 좀 어렵다. 너무 왜냐하면 갑자기예요. 불과 우리가 2주 전에 무슨 얘기 있었죠? 2분기 미국의 GDP가 시장 컨센을 상회했다.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골디락스 이야기 나왔던 게 2주 전 얘기예요. 네. 이 골디락스가 뭐냐면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경기는 좋아지는 것. 그래서 가장 베스트다라고 좀 판단했던 골디락스 전망이 네. 갑자기 2주 만에 경기 침체 시그널을 좀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다소 좀 시장이 과하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복합적인 원인이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물론 이제 고용 지표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일시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가장 컸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좀 보면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했죠. 네. 그러니까 고금리 기조인데도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했고 트럼프 트레이딩 이슈가 좀 부각이 되니까 갑자기 다우존스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일부 꼭지점까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 AI 모멘텀에 관련된 의문 그래서 여기 피크 아웃에 관련된 우려감들도 계속해서 나오면 한 3주간은 미국 기술주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도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인텔의 어닝 쇼크가 저는 신호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맞아요. 인텔의 어닝 쇼크가 기술주의 투매를 또 부르는 그런 형국이 좀 됐었고요. 여기도 해서 7월에 이 실업률도 시장 컨센보다 상회됐다. 이 부분이 오히려 경기가 좀 빠르게 냉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으로 좀 작용했던 측면들. 두 번째는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도 가장 중요했던 영향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값싼 엔화를 사다가 제3국의 투자 비중을 늘렸는데 이 부분이 엔화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청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요국에서 갑자기 투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 2거래일, 3거래일까지는 계속해서 충격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냉정하지만 아직은 확인은 좀 더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10%, 20% 더 빠진다 이런 뜻은 아니고 네. 아직 바닥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데 네. 상당수 저는 선반영은 됐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마지막에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 부분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좀 가는가 자 이런 양상인데 어제 외신 보도를 보면 전면전은 이란도 좀 피하고 싶어요. 네. 근데 보복은 하고 싶다. 자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아마 미사일 요격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이제 지난번처럼요. 네. 그렇게 시장의 어떤 완충 작용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미국의 지금 시간의 선물 지수도 1%대, 2%대 좀 상승을 좀 하고 있고 뭐 네. 니케이도 어제보다 8%대, 어제 12%가 빠졌는데 오늘 8%대 좀 상승을 한 것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회복세가 굉장히 좀 더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이점은 좀 있지만 우리도 냉정하게 해당 부분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실업률도 실업률이지만 그것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인텔을 시작으로 그렇죠. 네, 인텔에 쭉 떨어지면서 이 투매가 또 투매를 부르고 또 투매를 부르고 이런 식으로 이어진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 이슈. 그리고 세 번째가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 주셨는데 네네.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디더라도 얼추 이런 상황들이 나중에는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뭐 어제 연준에서도 긴급하게 아직 경기 침체의 국면을 좀 논하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한 6개월 이상의 시그널들을 좀 봐야죠. 갑자기 2주 전에 GDP가 좋았는데 갑자기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해서 경기가 망가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판단.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왜 연준은 미리 그럼 경기가 냉각됐으면은 왜 금리 기조를 올해 7월이라든가 상반기에 6월 달에 왜 신호를 주지 못했나. 이런 관점으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인플레이션이 저는 확실하게 좀 꺾였다. 2%대로 진입했다는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면 과거로 본다면은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2%대로 진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의 시그널들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호재로 인식했던 그런 시장들이 네. 갑자기 뭐 경기 침체라는 어떤 타이틀을 씌워서 뭐 전체적으로 또 글로벌 지수 뭐 10%대를 좀 뺀다 이거는 다소 좀 지나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관련된 우려감이다라고 좀 확정하기보다는 종합적인 변수 요인 특히나 미국의 지표가 좀 더 상당히 좀 과열됐던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던 뭐 오렌 버핏도 애플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애플이 좀 어제도 좀 급락을 좀 했는데 그런 어떤 영향들. 그러니까 외국은 미국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형국이었고 사실 뭐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지는 이 격으로 우리 증시가 사실 뭐 P 아닌 P를 보고 있는데 네. 시장 완충이 좀 완화가 되면 우리도 그 갭은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디락스 전망에서 갑자기 경기 침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말이 됩니까? 아, 저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리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8월 전기 변경 예상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 MSCI 지수가 아주 네. 크게 작용하는 지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공부를 막 하는 입장이니까 최근에 네. 굉장히 좀 흥미롭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편출되는 건가요? 사실 이게 외형 요건들이 있었어요. 일반 유동시총 기준도 채워야 되고 전체 시가총액 기준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스몰캡 기준에서는 한 6조 대 이상, 5조 8천억 원 이상, 그다음에 유동시총이 1조 9천억 원 넘어야지 네. 편입 요건으로 심사 대상이 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후보군이다라고 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삼양식품도 있었고 네.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뭐 L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 MSCI 8월 리뷰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 평가 기간에서 17일부터 7월 말까지예요. 네. 그 기간에만 좀 충족을 했으면 좋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증시의 어떤 단기 조정폭들이 좀 더 커지면서 사실 일부 종목들이 그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안타깝다. 여기 리포트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네. 아마 8월 정기 변경에는 LS 일렉트릭이 포함이 되고 편출 종목 한 종목이 들어오니까 한 종목이 빠져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후보자가 SK 아이테크놀로지가 편출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는 리포트인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해당 종목들이 이전에 한 109종목 정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종목 수가 좀 감소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관련된 어떤 경쟁력들을 조금 더 낮게 보는 어떤 경향들도 좀 있었고 두 번째는 변동성이 우리 증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요건들이 해당 기준일에 좀 채워지지 못할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었고 4월부터 좀 나왔던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가 뭐 페나케라고 하는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란 그런 뭐 단어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이게 MSCI 편입을 앞두고 일단 과한 과수급들이 단기간 좀 몰리면서 시총 요건을 만들고 이게 들어가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니까 엑시트를 한다. 약간 그런 어떤 이론적인 어떤 측면들의 어떤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반영됐던 그런 흐름들 때문에 지난 과거 한 두 번 정도의 정기 변경 때는 사실 그런 어떤 이 단기 수급 부각으로 해당 종목들이 좀 편입됐던 뭐 대표적으로 좀 엔킴 같은 종목이 좀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단기 과열권에서의 관련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칙 쓰지 마라. 반칙 쓰지 말고 정상적으로 1년간 또는 뭐 60일간의 어떤 적정한 어떤 주가 편입 요건을 좀 갖춰라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60일을 좀 기준일로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 과열 양상을 좀 보인다면 1년간 그 주가 그 종목의 시총 유의를 뭐 추이를 네.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좀 밝히면서 전보다는 편입 종목 수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되면 LS 일렉트릭은 완전 호재 아닌가요? 우선은 단기적 기대감들이 7월 24일 27만 4,500원 52주 신고가 형성됐던 구간까지 좀 반영을 했었고 7월 31일까지 해서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상황들이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1년간의 평균적인 주가 상태를 보면 일단 시총 요건은 좀 채웠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뭐 진입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요. 네. 지금 전일 시가총액이 4조 7천억 원이에요. 해당보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후에 MSCI에 정기 편입이 된다면 이후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면서 비교적 과대 낙폭 구간에는 반사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지수 편입이 좀 되는 것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LS 일렉트릭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더 빠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실적은 좀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영업이익이 4.5%가 증가됐는데 매출액이 5.7%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피크에 관련돼서 한번 우리가 언급을 좀 해드린 바 있었는데 전선주 특히 전력기기 종목들이 굉장히 실적의 눈높이가 커졌지만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2분기에는 일시적인 피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잘 활용하면 좋다라고 전에도 한번 언급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요. 왜냐하면 3분기와 4분기부터는 피크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좀 해소가 되고요. 3분기의 실적이 좀 확장될 수 있는 어떤 진입 국면을 보면 단기 낙폭과에 관련된 실적 기대감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AI 산업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네. 단기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중장기 인프라 투자가 부분들이 좀 더 계속해서 좀 가속화가 된다면 재료나 수급 관점에서도 부각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수남의 관점으로도 전력기기 또는 뭐 전선주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전력 관련주들이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더 좁아지는 MSCI 편입 관문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종목 수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 가지 해서 네. 네, 이거 뭐 너무 안타까워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바뀌어지는 거니까 뭐 조정장의 편입 요건들을 못 채우면은 적게 들어가고 또 이제 호황장에는 또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판단들보다는 사실 시장의 단기적인 영향이 좀 크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바로 마지막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런치 토크에서도 화장품주 살짝 언급이 나왔었는데 CNC 인터내셔널 소식에서 어떤 그런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7월 1일 날 14만 1,000원 52조 신고가를 경신하고 난 이후에 2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컸을까요? 좀 주가 네. 좀 급락을 좀 했는데 일단 시장의 이 예상들은 좀 달라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부합했다라고 좀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하회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가 평균 컨센서스가 있고요. 특정한 어떤 기준선을 어디에 좀 둘 것인가 이 차이가 좀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이 6월달 수출 데이터가 상향이 되고 나서 증권사들이 해당되는 화장품 섹터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목표 주가들을 상향도 시켰고 여기 관련된 기대 실적 요인도 10% 정도는 좀 상향시킨 것으로 제가 좀 확인을 했고요. 네. 여기도 해서 CNC 인터내셔널의 이번 영업이익이 118억 원, 15%가 좀 증가가 좀 됐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시장이 예상했던 어떤 기대 요인보다는 소폭 하회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증설 투자에 관련된 효과들이 2분기 실적 반영에는 좀 덜 됐다라고 좀 보이고 네. 다만 오히려 이런 요인들이 높아진 실적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원인이었고 CNC 인터내셔널의 하반기 실적이 얼마만큼 더 커질 것인가. 저는 화장품 섹터를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계속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실적 네. 피크가 7월 수출 데이터 보면 미국 시장에서 소폭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 부분 뭐냐면 실적이 정체가 될 수 있다. 계속 잘 팔릴 수는 없죠. 어느 정도의 판매량들이 그쵸. 증가되면 한계점이라는 것은 오기 때문에 네. 유통 채널이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화장품도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을 많이 써보진 않지만 여성분들이 한 가지 화장품을 계속해서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런 다 어떤 변화 바꿨었어요. 요인들, 그다음에 네. 어떤 제품들이 더 뭐 가성비도 있고 기능성에 관련된 어떤 차이들 또는 맞아요. 마케팅의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화장품도 기호 선호도라든가 교체 수요가 굉장히 좀 빨라지는 품목으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미국에서 화장품이 좋고 한국산 화장품이 최고다 이런 인식은 어디까지나 한계점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화장품사에 대한 투자를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항상 강조를 좀 드리고 있던 OPM,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 네. 그러니까 많이 팔아서 정말 많은 이윤을 내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좀 봐야 되고 인디 브랜드에 대한 성장성보다는 저는 그래도 화장품 ODM사, 한국콜마,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3대 ODM사를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리포트에서 좀 나온 것처럼 올 9월부터 이 공장의 증축, 공장을 가동 개시한다. 네. 그러니까 2분기, 그러니까 9월이면 3분기죠. 그럼 네. 실적은 본격적으로 7, 8, 9월을 넘어서 4분기에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고 증설 투자 효과에 관련돼서는 생산 가능한 수량이 1,500만 개 플러스 알파로 좀 기재가 돼 있는데 2분기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증설 투자 효과들이 2분기 실적 일부 있다. 근데 이게 덜 반영됐기 때문에 3분기 실적 확장은 더 클 것이고요. 4분기에는 더욱 더 커지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2025년도에는 공급량들이 약 1.5배 정도는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그래서 실적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 네. 이런 관점을 좀 해석을 해야 되고 같은 국면에서는 화장품주들도 판매량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가정이라면 ODM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객사들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고 성장률들이 높아지고 있는 이게 분기 대비의 성장률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종목들. 그런데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는 다소 무겁죠. 네.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CNC 인터내셔널이 전일 시가총액이 한 1조 원대를 좀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전 추가적으로 한 20%에서 25%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20에서 25%면 그래도 꽤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꽤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화장품주가 보수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의외로 다가왔어요. 네. 되게 나 지금 화장품주 들어가야지라고 사실 관심이 있었거든요. CNC 인터내셔널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가벼운 종목이니까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아진 실적 눈높이 얼마나 더 잘해야 하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더 잘해야 하나. 앞으로 더 헐헐 날아서 내년까지는 쭉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매크로 이슈도 다뤄봤고요. 그리고 종목 소식들까지 알차게 다뤄봤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의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12시에 또 2시죠. 9시, 10시, 2시. 반대 매매 또 나와야 되는 시간이라서 일단은 3% 플러스로 시작을 계속하고 있지만서도 이게 불안합니다. 두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SB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시간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지휘관을 사살했다. 드론으로 공습했다. 그러니까 사령관급을 드론 공습으로 사살했다는 건데 계속 이렇게 드론으로 암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계속 자극을 하고 헤즈볼라 쪽에서 그리고 이란 쪽에서 이제 전면전에 대한 이야기, 보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쟁에 대한 또 이슈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5차 중동 전쟁, 전면전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증시가 또 한 번 빠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은지 어떠세요?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네, 자 가뜩이나 분위기 안 좋은데 좀 무서워서. 좀 좋은 얘기 좀 하고 건설적인 얘기를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 같은 일이 또 나올까 봐 그러죠. 또 나오겠습니까? 어제 같은 일? 어제도 그렇게 생각 못 했어요. 10시까지만 해도. 아 그러셨어요? 어제만 생각하게 되면 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은. 아우, 아, 무서웠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에서 또 불안하죠. 지금 계속 불안하고 뭔가 또 변화가 들어오지 않나 싶은데,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동향을 보게 되면 이란이 때리겠다. 예. 하지만 전면전을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죠. 그게 또 페이크인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 가지 분위기상 지금 가장 체크해야 될 거는 그래도 저희가 뭐 중동 분위기 가서 볼 수도 없는 거고 예. 동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쪽에서 두 가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랑 금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동향 쪽에서 유가 반응들이 물론 지금 경기에 부담감을 가지는 뉴스 않다 보니까 탄력적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거를 다 뚫고 유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전한다 그러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지켜는 보되 두 가지 안전자산 쪽으로 확 돌아가는 급의 변화나 유가에 대한 동향 보면서 관련된 뉴스를 체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은 같은 질문 드린다면? 네, 뭐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리스크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을 약간 해칭 수단으로 좀 판단을 하셔서 그쪽에 따라가시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제 비중을 너무 크게 하실 경우에는 이게 반대로 됐을 때 타격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뭐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우리 반도체주들 좀 투자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 이제 저번 주까지 7월 말까지만 해도 이 정도면은 조정이 나왔고 여기를 뭐 19만 원 선 지킬 것이다 했는데 그냥 밀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서 뭐 비중을 늘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전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국제 유가 뭐 흐름도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좀 비중을 최소화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저는 오히려 저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냐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오늘도 아침에 뉴스가 연준에서 긴급으로 뭐 75bp 인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만약에 75bp 인하해버리면은 경기 침체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는 미국 대선 끝나기 전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9월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 그리고 진짜로 이런 시장 충격 때문에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저는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시장에 대한 생각 첫 번째 주제 풀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은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고민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고민 이런 거를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자, 김민수 대표님 발제입니다. N화 강세가 불지른 N캐리 청산인데 저 화가 불화자를 쓰셨습니다. N화 강세.
엔캐리 청산, 우리는 옆에 있다 얻어맞은 새우. 김민수 대표님, 요 얘기를 하시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새우가 맞았으면 좀 세워야죠. 예. 고추새우다. 예, 시장을 좀 세워야죠. 네. 네. 근데 왜 안 세울까요? 이게 좀 새우는 깡이 있잖아요. 고래는 밥이고. 깡으로 세워야 되는데. 네. 네.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지금 가장 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옆 나라 지금 일본은 어제 뺀 거 오늘 다 올리다 보니까 뭐 서킷 브레이크가 하방 압력, 상방 압력 한 번, 예, 둘 다 들어가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엔화입니다. 엔화가 앞으로 동향이 어떻게 될지 요거를 보시면서 만약에 지금 나오는 자리 못 버틴다 그러면 밑으로 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지난번 나왔던 자리 보게 되면 142대 이탈한다 그러면 또 골치 아파질 것 같아요. 그거는 어제 지켰고, 근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분봉으로 볼까요? 예, 분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일단 버틸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지난번 어제 같은 경우 와 저 142엔 깨지면 어떡하나라고 많이 보던 게 한 3번에 걸쳐서 지지하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지금은 145 안착이 조금 좀 힘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나 이탈돼서 또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럼 일본 주식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5% 또 빠질 겁니다. 그럼 거기서 또 저희도 약간 고민하는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흐름들 때문에 아마 시장에 대한 변화가 들어오는데 왜 자꾸 저희가 엔화 관련된 쪽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솔직히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 이거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엔화 강세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럴 것이다라고 개연성을 보여주면서 위험 자산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예. 가장 큰 개연성이 높은 변화라고 보게 되면 이걸 체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말씀드렸던 내용들 잠깐 또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 네.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엔화가 나왔었을 때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제가 준비한 화면 없나요? 네, 없으면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네네. 네. 띄워줄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 엔캐리가 한 5-5차례 네. 정도 시장에서 청산되면서 압박을 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아까 보셨던 화면인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뭐 142, 138 정도까지 이탈하게 되면 또 2차 충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좀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게 왜 위험한 상황들인가라고 봤을 때 두 번째 왼쪽의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자산과 부채를 구성을 하는데 부채와 자산이 같이 늘어나다가 이게 디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죠. 이걸 한꺼번에 청산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충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쪽에서 가장 부담이 큰 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가장 큰 압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리스크 요인으로는 뭐 지금 추정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뭐 무슨 몇 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얼만큼 했는지. 근데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오는 가운데 거기다가 과거에는 주식이나 좀 위험 자산 쪽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금리랑 환율에 따라서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크로 지표를 뒤흔드는 요인들이죠. 그것들이 나왔었을 때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매크로가 지배하는 장세가 온다. 매크로 지배하는 장세는 섹터 종목 필요 없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움직였다가 또 무차별적으로 반등하는 이런 등락이 큰 시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경계하다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 98년도부터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었을 때 나오는 동향들을 한번 보게 되면 5차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추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급진적으로 그래서 엔화 강세가 빠르게 됐었을 때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보게 되면 처음 보게 되면은 98년도 그때 IMF랑 같이 겹쳤었죠. 주가가 거의 뭐 38% 빠지는 건 다반사였고 또 급진적으로 나왔을 때 2008년도 같은 경우도 뭐 50% 빠집니다. 이거는 또 금융위기랑 같이 결부된 거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는 그때는 조금 좀 그나마 낫다고 보는데 그때 코로나19와 함께 또 급하게 하락했다가 또 반등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청산은 돼도 이걸 또 새롭게 또 습수하는 세력도 있었다. 그게 뭐 다 저희 동학개미 운동이었겠죠. 네, 그런 쪽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청산 압박이 들어오는데 그를 충분히 수급적으로 받쳐줄 쪽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없는 시장이면 어제 같은 이런 또 급박하게 시장 압박받는 것들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캐리, 엔화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시장이 오늘 5%까지 거의 상승하다가 3%, 2%대로 상승폭을 줄인 게
과연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저 얘기가 나와서냐, 혹은 엔화 강세가 누그러진 게 다시 또 그럴 조짐이 보여서냐, 뭔가 칼로 무자르듯이 증시가 오르고 내리는 거를 명확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유를 좀 찾는 것 같습니다. 이조 본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엔화, 경기 침체, 그리고 AI 버블론, 중동 전쟁, 뭐 여러 가지가 이 요인을 좀 후보로 꼽고 있는데 거기서 엔화가 가장 큰 메이저 요인이라고 보세요?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일본이 저금리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투자를 했다가 일본이 금리를 올리니까 갚아야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바꿨던 이유는 어쨌든 풀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러한 이탈들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서비스업 PMI 지표들 보고 놀란 게 이게 과연 경기 침체가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제조업은 굉장히 크게 둔화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경기 침체가 맞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이런 엔캐리 현상이 더 투심을 자극하고 이게 더 이탈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냐. 쉽게 말씀드리면 물론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한 다음에 일본에다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본 자체적으로 미국이라던가 글로벌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자기네들 금리 인상을 하면서 자기가 투자했던 돈을 일본으로 다시 회수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하락도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이 지금 시장을 굉장히 크게 좀 흔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지금 가장 큰 거는 어쨌든 그런 엔화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워낙 지금 하루 변수가 계속 뭐 이게 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변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쨌든 이런 엔화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뭐 자금이 일본에서 원래 풀었던 자금이 지금 회수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라던가 뭐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제는 뭐가 이게 맞는 뭐가 건지도 뭔지 모를 몰라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런 엔화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좀 시장에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설명은 들었고 전략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분할이라도 적극적으로 조금 사야 되느냐, 혹은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고 전쟁이 격화될 수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뭐 CPI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올 수 있는 이번 주는 흘려보내야 하느냐. 고민이 깊어요. 흘려보냈다가 오늘처럼 5%씩 몇 번 오르면 본전이에요, 이미 벌써. 그러면 나는 뭐 이러다가 그때 살 걸 이래버리고 또 괜히 분할 매수로 샀다가 사실은 중동에서 전쟁 난다. 이래서 마이너스 10% 또 빼버리고 이래서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김민수 대표님. 네, 지금은 가장 굳건한 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그게 무슨 추상적인 얘기 말고요. 아이. 내가 나 자신을 믿어라 이러고 제가 종교 뭐 교회 왔습니까? 예, 네. 민수교. 네, 민수교. 예, 아마 각각 다 명하나교 이러면서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중심을 안 갖고 있으면 지금 시장에 따라서 오르면 따라 사고 싶고 어제 같은 경우는 다 팔아버리고 싶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심을 잡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 또 우리가 어떤 급한 변화가 나오면서 보통 이제 빅스 지수라든가 이것도 급등 쫙 움직이면서 또 급하게 빠진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셨다가 이런 거 크게 나오게 되면 또 요인들만 만약에 그럼 중동 전쟁 때문에 밀렸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뭐 장기화되는 게 아니라 또 미국이 대선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 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또 변화가 나오겠죠. 그러면 또 안정받기 시작해서 올라오고 차라리 지금은 변동을 노리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하락은 나도 대응해주겠다. 단 중요한 건 현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거 그냥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나왔을 때 좀 팔아놓고 현금 갖고 있다가 또 흔들림 나온다 그러면 들어갔다가 다시 이런
반복적인 대응을 하는 게 더 맞겠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기계적으로 하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민하게 움직인다면 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김인수입니다. 그래서 김민수, 예, 김민수 대표님. 네,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다. 그래 나도 그렇게 맞게 대응해 줄게. 그렇게 하는 전략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생존하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도 같은 질문 지금 적극적으로 나설 땐가 혹은 일단 이번 주는 흘려보낼 타이밍인가? 저는 좀 흘려보내는 게 흘려보내는 타이밍. 굳이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물론 어제 종가에 매수하셨던 분들 오늘 시가에 너무 뭐 어느 정도는 올라와서 좀 어느 정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수익 챙기시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가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장세 속에서 예. 이게 또 오늘 또 이렇게 조금 반등 나왔다가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수의 변동성 자체가 클 때 굳이 또 이렇게 매매를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이럴 때는 그냥 좀 지켜보시면서 좀 흘려보내시는 게 낫다. 그리고 좀 그나마 좀 볼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제 하락을 딛고 오늘 그걸 다 만회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바이오라던가 조선 같은 경우, 화장품. 지금 이런 섹터들은 되게 그냥 거의 다 만회를 했거든요. 예.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어제도 많이 안 빠지고 오늘도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바이오 쪽이 회복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하지 않냐에 대한 거기에 지금 나오는 수급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조선도 지금 회복이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나는 진짜 이번 주에 못 흘려보내겠다. 난 진짜 이 매수 버튼 안 누르면은 잠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지금 회복력이 좋은 쪽으로 물론 변동성도 클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뺐던 거를 그대로 회복한다라는 거는 시장 분위기보다는 힘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주호 본부장님과 김민수 대표님의 말씀이 성향에 따른 선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민하게 또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움직이고 그냥 아예 불안하다 싶으시면 이번 주 그냥 흘려보내고 만약에 굳이 또 매수를 굳이 해야겠다 싶으면 조선이나 제약바이오 이렇게 탄력성이 좋은 탄력 회복성이 좋은 이런 애들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는 올라갈 때 내가 꼭 사야 되면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이주호 본부장님 발제입니다. 아까는 조선 바이오 얘기했는데 이제는 반도체 얘기합니다. 와, 팬텀 드리블이 이강인 저리 가랍니다. 급락장, 반등장, 반도체주 다시 살 때 이주호 본부장님 방금 5초 전에 조선 바이오를 외쳐주시고 이제는 반도체를 주제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이 섀도우 복싱은 뭡니까? 이거는 뭐 사실 하루 이틀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 반도체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지표들이 애매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에 제조업하는 기업 2군데밖에 없어요. 엔비디아랑 테슬라밖에 없거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다 서비스업입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 네, 그렇죠. 그러면은 보면은 어제만 지표만 딱 놓고 보자고요. 그럼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둔화를 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서비스업, 비제조업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것만 봤을 때는 이거를 과연 우리가 경기 침체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뭐 AI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 있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 커요. 그리고 인텔은 지금 거의 뭐 주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빠지고 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앞으로 AI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중심이 되는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고 그다음 파운드리 쪽은 TSMC인데 그럼 보면은 그들이 지금 그거를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는데 네. 과연 그 산업을 버릴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이렇게 휘청거리고 AI 수익성에 대해서 나도 모르겠다, 너도 모르겠다, 이게 돈을 언제 보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그럼 막상 이게 또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뭐 미국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메인 산업 중에 하나인 서비스업이 아직도 견고하다.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지금부터는 담아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를 좀 준다는 전제 하에 반도체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김민수 대표님이 여기에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요? 반도체 지금 담아? 반도체? 저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아니, 기민하게 움직이는 아, 분이시니까 예. 반도체가 아유, 예, 기민하게 이게 네. 반응을 해줄까? 네. 그러니까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만큼 네. 이게 언제 그 앞에 매물대를 뚫고 무슨 그렇죠. 모멘텀으로 갈까? 네. 아주 좋은 예, 좋은 얘기 맞죠? 해주셨어요. 제가 예. 딱 마음을 읽었죠. 네. 예. 낙폭 큰 거 맞습니다. 네. 돌아가긴 갈 겁니다. 근데 이게 주도가 돼서 갈지는 1차적으로는 세게 들어오는 거 맞겠고요. 근데 그 다음에 주도력을 갖고 다시 회복을 할 때 끌고 갈 것인가는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 큰 걸 이용해서 한번 매매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거 말고 지금부터 제일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은 솔직히 2,500대 지수를 얘기하면서 시장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짜증나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한번 또 폭풍이 휘몰아쳤고 그럼 지난번에 여기서 땅을 읽었던 아주 작물이 자라나는 이런 예쁜 작물들이 지금 폭풍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땅에서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작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반도체가 주도가 됐겠느냐 아직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지금 지난번에 아까 엔캐리 자금 때 엔캐리 한번 또 트레이딩 자금들 끝나고 청산된 다음에 가장 강했던 섹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네, 인터넷 플랫폼. 네, 그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이 바이오였습니다. 헬스케어.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래서 바이오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일단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도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긴 돌아올 텐데 플러스 알파의 탄력들은 좀 더 체크해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안 가면 시장 지수 자체가 안 간다라는 거에는 크게 동의를 하는 편인데 또 네. 이게 반도체가 갈까 약간 이런 고민도 좀 들고 어쨌든.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시간 갖고요. 와, 제가 두 분 말씀을 딱 듣고 오늘 두 분의 오후장 공략주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요거를 두 분이 갖고 오셨을지 정말 상상도 못했지만 이따가 저희 방송 종료하기 전에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채널 고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는 요 정도로 마무리할까 사실 더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는 일단은 좀 파도가 좀 진정이 돼야지 무언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 주제가 세 번째일 것 같아서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K조선 또 일냈다. 5조 원 잭팟이 터진다 환호. 조선주 K조선 7월 선박수주 중국 제치고 1위 요 얘기는 나온 뉴스고요. 5조 원에 대한 잭팟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 관련해서 두 분 다 동의를 해주신 만큼 지금 어제 가장 많이 빠진 게 조선이었고 오늘 가장 많이 반등하는 게 조선인데 어제는 개인이 냅다 팔았고 외국인은 많이는 안 팔았다. 요게 조선주의 분석이고 오늘 또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준다 하니까 어제 판 개미들만 정말 오늘 배가 아프겠더라. 조선주 지금 시장이 좀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무언가 돌파구와 뭔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김민수 대표님하고 두 분 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한마디씩 들을게요.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부터 조선주 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실적이 되니까요. 실적이 되니까? 되고 게다가 수주가 보통 보면은 수주가 많이 차 있다. 그러면은 수주 안 받고 그냥 어차피 지금 2년 반 뒤에 받을 것들이니까 되게 좀 여유롭게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막 들어오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가격도 되고 거기다가 굳이 안 받을 이유 없는데 거기다가 나오는 동향이라고 하게 되면 선종 상관없이 뭐 이제 컨테이너선까지 계속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하겠다 한쪽인데 게다가 신조선가 비싸면은 당연히 높은 가격에 수주를 받는 거다 보니까 앞으로 기대감도 계속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근거는 실적입니다. 그런 쪽인데 원래 여기서 유가가 강하게 나오면서
또 이어지는 약간 테마성 성격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란 쪽이지만 그래도 계속 수주 들어온다 그러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흐름 보면은 조선 기자재보다는 조선 그 자체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뀔 겁니다. 바뀔 겁니다. 2주 전 지난주였나요? 혹시 종목 하나 기억하세요? 네네. 엔진 부품 쪽? 그렇죠. 예. 안 빠진 게 없어요, 이거는요. 네, 단단합니다. 그런 KSP 이런 것처럼 똘똘한 종목들은 이제 준비 다 하고 그러니까 약간 중반대쯤 넘어가게 되면 더 탄력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섹터 강하면은 원래 안에 있는 소부장들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은 왜 조선 또 자신 있게 손을 드셨는지. 그 아까 나왔던 그 부분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제 원래 수주를 많이 했던 그런 특히나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예.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어제 빠진 거 이상을 다 회복했습니다.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회복력은 저는 그런 데서 비롯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컨테이너선 수주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원래 중국에서 메인으로 하고 있던 거를 가져왔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미중 분쟁이 이제 뭐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런 흐름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이 반사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저는 이거는 제가 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그 조선 빅사이클의 퍼즐을 트럼프가 맞춰줄 것이다라고 그래요? 저는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조선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정책이 어쨌든 그런 석유나 이런 가스 개발을 해가지고 네. 규제를 완화시키고 더 팔자잖아요. 그러면은 수출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스를 날릴 운반선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빅사이클에 저는 이게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근데 관세를 올리면 오히려 조선은 불황 아니에요? 해운이랑 무역이랑 조선은 아닌가? 미국에서 가스를 많이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수출하려고 그럼 하니까. 운반선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LNG 운반선. 그렇죠. 지금 5조 원 잭팟도 그 얘기잖아요. 네, 뭐 그 그런 것도 있죠. 예. 카타르에서. 근데 이거 기사 어쨌든.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한국조선해양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일대 나왔습니다 이미. 지금 거기서 한국조선해양 관계자가 카타르가 지금 25년도에 LNG 운반선을 더 발주를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컨콜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거의 이렇게까지 세게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조선뿐만이 아니라 기자재 업종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섹터군들은 지금 이런 회복력이라면 저는 앞으로도 충분히 시장만 조금 좋아진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선보다는 식품이 낫다라는 의견도 있네요. 트럼프가 배 탈 확률이 높냐, 불닭 먹을 확률이 높냐 이러는데 둘 다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선 관련해 가지고 두 분께 기자재까지 포함해서 그 여러 영역에 있는 토픽 하나하나씩만 받아보자면 김민수 대표님입니다. 아까 했습니다. KPX, KSP. KSP, 예. KSP. 그냥 엔진의 진심입니다. 엔진 관련된 회사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STX중공업, 한화엔진, 네. 그리고 연관된 부품업체 KSP. 근데 얘네는 시장 흔들릴 때도 별로 안 빠졌네요. 왜 그럴까요? 네. 근데 시총이 2천억이라서 요거는 뭘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실적의 동향,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안에 들어가는 게 피팅 밸브도 네네. 있고 거기 엔진 부품도 있습니다. 둘 다 들어간다 그러면 기자재 쪽에서 딱 맞는 회사가 될까 아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KSP 시장이 흔들릴 때 거의 안 빠졌습니다. 지금 시장 흔들릴 때 대비해서 한 3%도 안 빠진 것 같은데 KSP 조선기자재 엔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주호 본부장님은요?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LNG 운반선에 대해서 좀 지금 수주를 늘리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친환경 선박 중에 암모니아 운반선 이런 경우에 대한 기술력을 지금 삼성중공업이 좀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선박 조국도 친환경에 대한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과거에 2000년도 초반에 그 조선 빅사이클 이후에 지금 오랜만에 찾아온 뭐 빅사이클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지금 이런 사이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노후 선박 교체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친환경 선박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분명히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선박 쪽은 친환경 선박 변경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LNG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LNG 운반선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트럼프 얘기도 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카타르 쪽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엔화 강세, 반도체주, 그리고 K조선 이렇게 후보군과 현재 시장의 움직임의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까 두 분의 공략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요. 두 분이 오늘 같은 공략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하이닉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뭐 언급이 좀 겹칠 것 같아가지고 혹시 먼저 하실 분 있으시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먼저 하시죠. 예, 본부장님 먼저 하시죠. 예, 두 분 다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서로 우리 양보하죠. 아나운서님이 직접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하이닉스 내용은 다 아니까 네. 왜 이걸 가져오셨는지가 더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오셨는지. 네. 두 분께 좀 들어본다면 김민수 대표님 짧게만, 시간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흔들리면 시장에 흔들리면 가장 먼저 볼 종목, 먼저 대응해봐야 될 종목 쪽으로 보시는데 이걸 탄력은 지금부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는 아직 의문은 있는데 네. 그래도 변화 들어온다? 그럼 그때 하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어제 주봉상 60일 이평선 지지를 받았다라는 점, 15만 원대를 지켰다라는 점, 그래서 그동안 빠진 게 사실 실적이 안 좋아서, 그리고 이쪽 디램이라던가 낸드 쪽에 업황이 안 좋아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서버향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돈을 더 벌었으면 벌었지 여기서 멈추질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저는 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AI 산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에 대한 불안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만약에 숫자로 보여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되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과도했던 기대감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나왔는데 이 정도 주가라면은 저는 충분히 밸류 대비해서 괜찮다. 저가 매력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야 되고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내야 되고 그 하이닉스가 실적이 저는 하반기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모아가실 기회다. 다시 못 올 저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도 많이 당황했나 보네요. 방송 제목 바꿔라. 커브만 던져요. 조선, 제약바이오 뭐 얘기하고 엔화 강사하다가 마지막에 하이닉스로 낙차를 크게 커브볼을 던져버리는 우리 기막힌 투자 한 끼입니다. 두 분 다 목표가는 비슷합니다. SK하이닉스 이주호 본부장님이 20만 원 부르셨고 김민수 대표님이 19만 원 정도 부르셨으니까 사실 이게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19만 원, 20만 원 요 정도로 기준치를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 저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요. 2시에 좀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